강호순이 2009년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연쇄살인범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이 개과천선에서 모두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춰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연쇄살인이 빨리 잡힙니다. 국민의식이 높아졌어요. 제가 현장에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수사하고 분석하고 목격자를 찾아다닐 때 대부분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내가 과연 나가서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SNS가 이렇게 발전하고요. 많은 다들 지금 증거를 채취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제보하고 블랙박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서 이들이 빨리 잡히는 겁니다. 빨리 잡히죠. CCTV 분석을 합니다. 잘 잡히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빨리 잡히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겪어왔던 묻지마 범죄, 분노 충동 범죄 이렇게 표현되는 범죄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처럼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하다 보니 잡혀요. 그래서 그냥 표출합니다. 그냥 표출하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이 즉시성 공격 범죄, 묻지마, 분노 충동 이렇게 표현되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묻지마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퇴직 전에 우리 전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정의되지 않았고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범죄가 묻지마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입니다. 언론의 관점, 학계의 관점, 실무가의 관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봤더니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동기가 불분명하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혹한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상범죄, 묻지마 범죄, 분노충동 범죄를 유형화를 시켜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봤더니 이런 큰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극 요인이 있는 경우에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끼어들거나 크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내려서 과도한 폭력을 합니다. 차를 부수거나 자녀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이런 과도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극 요인이 없는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애초에 자기 내적으로 갖고 있는 분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누군가 아무 그런 접촉 없이도 그냥 기분 나쁜다는 이유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냥 공격하는 이런 범죄 유형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들이죠. 조현병이나 망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도 저도 아닌 비전형적인 문제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보시면 반응적 공격이다, 목적적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 자극이 없는데도 내가 공격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묻지마 범죄를 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유형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자기 내적 갈등,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인데요. 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분노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냐면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라고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극복해내는데 그 자극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같다,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선행 자극이 있는 경우에 공격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보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그 감정 표현이나 조절에 미숙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 과도하게 표출하는 이런 유형들이다. 이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범죄 행동 특성은 다르고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유형까지 간략히 제가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사이버상의 성착취 범죄가 이제 발생을 했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성착취 범죄가 과연 뭐냐?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왔던 연쇄살인과 저는 다를 바가 없는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연쇄살인이 CCTV나 블랙박스 때문에 빨리 잡히고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또는 수사력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빨리 잡힌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CCTV, 블랙박스, DNA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지갑을 갖고 계실 텐데요. 현금이 얼마쯤 있으십니까? 강도 범죄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입니다. 강도 범죄자들이 개과천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이자들이 많은 걸 얻지 못해요. 카드를 강취해서 현금을 인출하다 보니까 자꾸 잡힙니다. 그래서 강도 범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범죄가요, 여러분들,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하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성범죄로 지금 정의하고 규정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성범죄라 그래, 뭐 사진 한번 찍었다고 그게 성범죄야? 라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다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의 숫자는 늘어나죠.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처벌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관념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예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처벌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뭐 성범죄를 일어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뀌어가는 관념이 반드시 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도 범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성법상의 강도 범죄. 범죄가 정의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죠. 이런 행위를 하면 강도야 라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남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주거 침입이야 라는 범죄 구성이 되지만, 불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책임성입니다. 위법하고 구성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데 책임성이 있느냐? 이 책임성은 뭐냐?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책임성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에 공분하고 강분해 흥분하고 화가 났던 문제가 뭐냐 하면 심신상실, 심신미약, 음주, 알코올 이런 문제들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다, 이걸로 나머지가 다 조각돼 버려서 범죄 처벌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분노하는 지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들, 성착취를 저질렀던 이런 자들, 외국에 송환을 하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일어났던 범죄자들의 평가를 기준을 아직도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80년대 먹고 살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치정 원한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던 자가 반성문을 쓰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양형을 줄여줬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사법 시스템이나 우리 사회 구조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범죄는 이만큼 지금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미 자기 손에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인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으면 나이가 어리고 이런 문제로 양형을 구형한다면 이 범죄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관념들은 내가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연쇄살인범이냐 나는 그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유형으로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 범행이 동기화되는 과정, 사회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잔혹함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성착취라고 하는 이런 그 유형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화되는 과정과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런 기준들로 판결한다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변화된 범죄자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는 범죄로 빠른 시간 안에 진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